So I'll stay.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자산을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는 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취득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회계 기간 중에 하는 거 공부하고 그러니까 생기는 거 공부하고 사용하는 거 공부하고 없어지는 거 공부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재고자산 취득 공부했고 판매 공부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가치가 줄어들면 감모니 평가 손실을 공부했죠. 복습 안 했구나. 이렇게까지 해맑은 표정일 수가 없는데 놀랍죠. 주중에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저녁에 몇 시간 남는데 그걸 다 복습했는데 주말은 이틀이 있는데 뭐였지? 꽃놀이 다녀오셨나? 복습했어 안 했어? 했어? 진짜?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근데 부모님도 모르지 공부하는 줄 아실 거잖아요. 제 아들은 어제 8시에 텔레비 소리를 줄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텔레비를 크게 보냐고 그러더니 9시쯤 들어가 보니까 숙면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키라도 커라 그러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180이 넘었기 때문에 187이 되면 모델이 될 수 있대요. 여기에다 앉혀놓을까 생각도 있는데 그럼 제가 정말로 그 예의 없는 강사가 될 것 같아. 저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공부했어? 그래. 그러고 말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로 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 제 사촌 여동생이 회계사거든요. 그 친구가 집이 지방이라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하숙 비슷한 걸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강사할 때야 10여 년 전에 어머님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화 와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야, 쟤 좀 데려다가 공부 좀 시켜라. 내가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여대생인데 월화수목금 술 먹고 주말은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데려다가 제가 아예 학원 가는 출근길에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 당연히 뭐 꼬박꼬박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때리기도 했어요. 뭐 제 사촌 동생이니까 뭐 요만할 때 내가 목욕시켜주니까 막 툭툭 치고 그랬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랐죠. 드디어 회계학원계에 스파르타 학원이 생겼다. 학생을 때린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거기 가서 공부해라. 이런 글이 올라와서 뭔가 봤더니 제가 그 사촌 여동생 이렇게 툭툭 치는 거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여대생을 강사가 이렇게 손으로 툭툭 치는 거는 완전히 넌센스잖아요. 다행히 그 친구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연락이 안 돼요. 잘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 자, 유형자산은 취득 방식이 다양해요. 무슨 얘기냐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건 자명한 일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 예를 들었죠. 자기가 건축하기도 한다며요. 건설. 그거 말고도 있어요. 우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룰,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또는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와, 같은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나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이미 회계적인 용어를 쓰면서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말 다 읽어지죠. 읽어는지죠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약간 회계학을 배운 거예요. 만약에 첫날이었다면 현금성 자산이 무슨 말이고 공정가치는 뭐고 대가라는 표현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쓰기는 하지만 빈번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회계학에서 취득했거나 건설했거나 지급한 현금, 현금성 자산, 기타의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필기하지? 자, 잘 보세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거의 공정가치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바꿀게요.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가격이에요? 준돈이에요? 준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준 거에 지급한 것의 공정가치라니까요. 받은 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그럼 써놔 이렇게. 유형자산 X 해놔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준 돈의 공정가치라니까. 10억짜리 토지를 9억에 싸게 샀어요. 재무상태표에 얼마를 올려요? 9억.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바보가 없으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그 제3자 간의 객관적 거래를 한다면 10억짜리를 9억에 팔 리는 없기는 하겠죠. 그러나 생길 수도 있는 다른 여건을 생각해 보면 나는 10억짜리니까 내가 100억을 줬던 1억을 줬던 9억을 줬던 10억을 적는다가 아니라 내가 준 걸 적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을 좀 길게 풀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줬으면 현금이지만 딴 거 줬으면 내가 접시를 1년 닦아주고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접시 닦은 노동력의 대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KIFRS 정의를 적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현학적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긴 문장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법 공부하면 법전 사고, 영어 공부하면 사전 사고, 회계학 공부하면 기업회계 기준서라든지 IFRS를 사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못 읽어요, 여러분. 암호예요, 암호. 혹시 잠이 안 올 때는 기준서 전체 살 필요도 없어요. 프린트 한 8장만 해가지고 책상에 침대 맡에 놓으면 3장 못 넘길 거예요, 아마. 숨도 안 쉬어져요. 그 문장이 끊어지질 않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직접 공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학원 다니고 편하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이런 정의가 있어요. 기억할 건 준 게 아니라 받은 게 아니라 준 거다. 아시겠죠? 그거 얘기하려고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다 번호는 안 달 건데요. 1, 외부 구입 이렇게 돼요. 2번 가면 뭐 있고 3번 가면 뭐 있어요. 안 달게요. 이제 종류별로 공부한다. 가장 간단한 구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입. 내가 토지 돈 주고 산 거 어떻게 돼요? 내가 준 돈이라며 매입 가격 뭐 1억이면 1억. 근데 하나 더 부대비용 포함한다 이거예요. 놀랍지도 않아. 왜? 재고자산도 그렇게 했어요. 재고자산의 부대비용이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운반비 같은 게 있었죠.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 예를 들면 편해요. 취등록세, 세금 냅니다. 구체적인 건 잘 아시는 분 저기 계시니까 너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취득원가, 부대비용은 수수료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구매 대행비용,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운반비도 있을 수 있어요. 기계를 가져오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운반하는데. 하역비, 이제 좀 크게 쓴 건데요. 뭐 이런 예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레이저 MRI 기계인데 외국에서 사와. 그러면 하역비도 어떻게 보면 운반비의 일환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게 들 수 있다. 그다음에 시운전비, 요거 조금 개념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사출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라스틱 부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퉁퉁 튀어나오는 뻥튀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샀다고 쳐요. 그러면 뭐 1억에 그러니까 1억에 샀고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예요? 1억 1,000. 그런데 우리 공장에 가져다 놓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생산하면 될 것 같지만 통상은 어떤 걸 한번 하냐면 시운전을 해봐요. 아니 플라스틱을 왕창 붓고 내일 또 생산을 하는데 막 별표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잘 설치하고 전기도 꽂고 그 다음에 받침대도 괴고 뭐 방음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서 한 30분 돌려봤더니 이게 뭐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내일부터 생산. 야, 이게 30분 돌리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는구나. 선풍기란 데 사다 놔야겠구나. 만약에 그런 시운전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은 취득원가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돈 다 들어가라는 거니까. 개념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중구폐기 이유를 공부하면 시운전비 자세히 나와요. 좀 더 얘기하면 적지는 말고 시운전을 하다가 나온 물건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또 빼요. 아니 1억에 샀어. 1,000만 원 그 취득세 들었고요. 시운전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예요? 1억 2천. 근데 시운전하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몇 개를. 근데 이게 괜찮아.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예요? 아직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억 1,700. 이거 뺀다고. 그런 주제도 있어요. 회계학이라는 게 어쩔 때 보면 좀 허무해요. 이런 일이 있나? 야, 별걸 다 고민하는구나. 뭐 결국 근데 회계학이라는 게 기업 실무를 끌어다가 공부하는 거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다 공부하죠. 자, 외부 구입의 취득원가는 말은 길게 했지만 심플합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에 간단한 예가 있으니까
같이 보고요.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결과물은 항상 회계 처리, 분계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해를 어떻게 보면 더 도와요.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토지를 정지, 이거 좀 한자라 어려운데요. 뭐예요? 평평하게 피는 비용. 토지를 샀으면 거기다 뭘 평평하게 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50만 원. 그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계 처리하시오. 바로 갈까요? 현금 얼마 줬어요? 500, 60. 그죠? 전부 취득원가예요. 회계 처리. 왼쪽 차변에 토지 560, 오른쪽 대변에 현금 560. 끝. 간단하죠? 자, 2번 기계를 구입하는데요. 소요된 비용과 뭐 설치 완료될까지 비용을 쭉 있어요. 자, 기계장치 매입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부대 비용은 현금으로 줬어요. 자, 구입은 400만 원. 송장이라는 거는 영어로 인보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서 합시다. 계산서. 여러분 계산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4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10만 원, 운반비 15만 원, 설치비 5만 원, 시운전비 25만 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운반비, 시운전비, 수수료, 설치비 다 들어가란 얘기죠? 그럼 전체 얼마예요? 얼추 암산하면 440, 50, 455만 원이네. 그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 555만 원. 기계인데 잘못 썼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오탈자 나오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예요. 월요일 아침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술을 많이는 못 먹는데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은 와인이 선물을 들어와서 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인은 두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반 먹어주기로 했는데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을 다 먹고 진짜 구차하다 진짜. 기계장치 455만 원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기계값 400만 원은 외상이었고 나머지는 현금 줬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일부 55만 원, 기계장치 사고 돈 안 준 건 외상 매입금 아니다. 그죠? 재고자산 샀을 때만 외상 매입금이죠. 이와 같이 비품이나 기계나 뭐 이런 유형자산 산 거는 미지급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헷갈리게? 돈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월말에. 장기예요? 장기 아니에요? 장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지급금인데도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돈은 3년 뒤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 미지급금이었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 차량을 샀어요. 5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50만 원 납부하고 공채를 샀어요. 자, 이 얘기 혹시 공채 차 사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는데 공채 아세요? 공채? 국공채. 우리나라 이상하게 아니지. 지금은 좀 옛날하고 개념이 틀린데 자동차를 사는 행위는 봐요. 차를 사면 도로를 져야 되지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로 짓는 값을 받아요. 생각 안 해봤구나. 어쨌든 차를 사면 자 차값 나가고요. 세금 나가요.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이 나가요. 등록하는 세. 하나 더는 정부에서 강제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얼마나치 공채를 사도록 해요. 그 공채가 보통은 옛날엔 도시철도 공채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지을 때 돈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돈을 차 산 사람들한테 매겨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지하철 짓거든, 돈 내. 근데 그냥 뺏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채를 사게 해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뒤에 가면 또 이걸 좀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공채라고 하면은 공이라는 건 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그다음에 1억을 3년 3%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국가가 돈을 꾸는 거예요. 야, 1억만 꿔줘. 3년 뒤에 3%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장점, 안 망하죠, 국가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헬조선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은 받아.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3% 얘기했지만 1%일 거야 아마 요즘은. 이 이자율이 은행보다 높다 낮다?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10% 하면 땡큐 내가 공채를 사드리마. 근데 국가에서는 지금 차를 산 사람들한테 일종의 괴롭힘을 하는 거고 돈을 뺏는 건데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줄 리가 있어요? 훨씬 낮게 준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1억짜리 3년 뒤에 1% 주는 거는 이게 투자할 만해요? 할 만하지가 않아.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1억이 가치가 더 낮아요.
이건 뒤에 가면 여러분 현재 가치 공부할 때 다시 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을 있냐면 액면 금액이 25만 원인데 현재 가치 20만 원이래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나한테 진짜 정신세계 이런 삥 뜯는 거예요. 이런 단어만 생각나. 25만 원, 20만 원짜리 공채를 25만 원에 파는 거야. 너 차 샀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길이 막히는 줄 알아? 내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5만 원 취득 가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걸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얼마인지 봐요. 575만 원이 나갔죠. 내 주머니에서. 따라서 현금 575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에다가 575만 원을 적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왜? 그게 아니라 차를 샀다며. 아니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내가 지금 뭘 하나 더 샀어요. 억지로. 공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가 눈여겨볼 건 이거예요. 차량 운반구 550만 원, 단기 매매증권 25만 원을 적으면 공부할 게 없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20만 원 적고 차량 운반구는 555만 원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자산은 항상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짜리 산 거야. 25만 원 줬는데 5만 원은 뭐다? 차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차를 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채를 산다? 안 사요. 어떻게 하냐면 영업사원한테 얘기해요. 차 얼마예요? 예, 사장님 차 500만 원이고요. 취등록세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채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국공채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예 영업사원이 사장님 25만 원짜리 국공채요. 은행 가면 20만 원에 바꿀 수 있거든요. 5만 원만 더 내시면 국공채는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555만 원 내고 차 사고 국공채는 안 사요. 개인들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야? 1년에 한 번씩 이자 받으러 다니기도 어렵고. 그죠? 근데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 차를 살 거면 국공채 산 다음에 여러분이 파는 게 나아요. 혹시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사람들이 약간 또 거기서 떼먹는데요. 아니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5만 원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 시스템을. 그거 한 7만 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7만 원 받고 2만 원 떼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시비건 아니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서 이렇게 하면 조금 돈이 덜 들어가긴 해요. 귀찮지. 내가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채권을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차액, 시가,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은 추가적으로 더 뺏긴 거니까 그건 차량의 취득원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어요. 되시겠죠? 자, 제일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뭐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에 취득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방식을 하나씩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일괄 취득으로 가겠습니다. 뭐겠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 사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사면은 땅도 같이 사는 거 알아요? 그래요. 뭐 아파트 사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생각해봐요. 서초동에 있는 뭐 레미안 뭐 이런 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30몇 평이 막 10몇 억 하던데? 근데 그거랑 똑같은 시기에 비교적 고급으로 지은 어디 뭐 지역을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이 그래 어디 강북 어디에 있는 아파트라고 치면 그거는 5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뭐 위치지 아주 그 넓게 얘기하면 위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땅값 차이인 것 같아요. 집은 똑같거든. 집은 똑같거든. 땅을 같이 팔아요. 물론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30평 아파트만 한 3, 4평밖에 안 될 거예요. 내 땅은. 거기다 몇백 가구를 지니까.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경우. 이걸 일괄구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부에 적을 때는 재무제표에 적을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적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개인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이건 기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기업이니까 법인이니까. 그럼 기업은 왜 해요? 그냥 해야 되니까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토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물어보는 방식의 문제야.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아니 토지가 줄어? 얘가 무슨 일본이에요? 안 줄어요. 그 토지는 그대로 있다고요. 일본이 가라앉는다며. 모히또가 아니 몰디브가 가라앉는다며요. 토지는 안 줄어요. 건물은 이제 마모가 되지. 그죠? 자, 그래서 비율대로 나눠야 되는데 어떤 비율로 나눠요? 생각해 보면 면적대로 뭐대로인데 상대적 공정 시장 가치 비율로 안 분한대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시가 비율로 4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같이 사면 4대 3, 7분의 4, 7분의 3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게 뭔 소리지? 94페이지 예제를 보면 또 해결이 돼요. 간단합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예제가 있어요. 본사 사옥으로 건물과 토지 및 구축물을 9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 구축물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뭘 취득한 거예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담벼락도 있는 걸 한꺼번에 산 거예요. 900만 원에. 자, 근데 얼마에 줬다고요? 900만 원. 그러니까 현금 900원 오른쪽 대변에 적는데 왼쪽에 계정 과목이 3개 나와야 돼요. 토지, 건물, 구축물. 이때 이걸 얼마씩 적을 거냐는 거야. 합이 900인 건 알아. 이때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이 4대 5대 1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건 뭐 문제 교과서니까 교재니까 주는 거죠. 그럼 뭐 4대 5대 1로 나누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뭐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그런 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짜리 토지와 3억짜리 건물을 4.5억에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헷갈리겠죠. 2억짜리 토지와 3억짜리 토지를 5억에 구입한 경우는 결국은 토지 2억, 건물 3억 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싸게 산 경우 혹은 5.5억에 구입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준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준자산의 공정가치니까 준자산을 나눠야 된다고. 이런 비율로. 학습 목적은 쉬워요. 왜? 줘요.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합을 10으로 준 거죠. 40%, 50%, 10%. 근데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시험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4대 4대 1을 줄 거예요. 주의 깊지 못한 사람들은 내려놓고 가려고. 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되고. 간단하죠? 상대적 가치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갈게요. 현물 출자. 이제 단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현물 출자. 현물, 물건, 출자. 자본금을 내다. 우리 셋이 사업을 해요. 우리 셋이 사업을 해. 그래서 회사를 설립을 하면 보통은 돈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1억을 탁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셋이 뭐 하기로 했냐? 뭐 할까 우리? 뭐 하지? 요즘 뭐 치킨집 할까? 커피숍 그런 거 좀 그런가? 난 한때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담배방. 그러니까 담배를 길에서 피는 게 너무 흉하잖아요. 나도 흡연자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 때문에 길에서 특히 여자분들 길에서 피기 좀 불편하고 그래서 쾌적한 아침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 물을 파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에비앙부터 전 세계 생수를 쫙 갖다 놓고 그걸 되게 팔면서 우아하게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담배를 한번 그렇게 해보자. 술은 술집서만 먹는데 담배는 길거리에서 피니까 담배도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딱 저녁이 되면 담배방에 모여서 옷에 냄새 나니까 가운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아주 우아한 분위기에서 전 세계 담배를 하나씩 펴보고 많이 사서 남으면 킵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이렇게 깨끗이 옷을 입고 좋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지. 담배방을 했다고. 여기서나 이루자고 우리 셋이서. 그러면 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건물에서 해. 그러니까 우리 셋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내가 1억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돈은 없는데 땅이 있어. 야, 얘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땅이 있어. 그럼 저는 건물 낼게요. 그럼 우리 회사가 내가 1억 내고 이 친구를 1억짜리 건물을 내면 둘 다 1억씩 돈을 낸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현물 출자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얘가 1억짜리 건물이 있고 내가 1억이 있는데 얘는 그 건물을 팔아서 1억을 내서 다시 그 건물을 사.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으로 넣기도 해요.
그런 거를 출자라고 하는데, 나처럼 돈을 내면 현금 출자가 되고요. 이 친구처럼 물건을 내면 현물 출자가 되는 거예요. 좌우단간에 회사에 자산이 들어오니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돈도 없고 건물도 없으면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다. 노무 출자도 있긴 있어요. 노무, 노동력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미모로 손님을 끌겠습니다.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아직 노무 출자 안 되죠. 네, 아직 안 돼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노무 출자는 안 받아줍니다. 어쨌든 출자, 자본금을 낼 때 돈이 아닌 현물을 내기도 하더라. 우리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요구할 거냐의 개념이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하고 아래로 확 넘어가지 말고 잘 봐야 돼요. 여태까지 배운 거와 논리가 안 맞아. 여태까지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썼어요? 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썼어요? 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받은 거의 공정가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왜? 준 자산의 공정가치가 애매하니까. 아니 우리 회사 자본, 그러니까 얘가 1억짜리 건물을 넣었어. 그런데 내가 뭘 줬냐고 하니까 주식을 줬잖아요. 우리가 주식 가면 상장 주식만 생각하니까 시가가 클리어할 것 같지만 이 경우 비상장이라고 다니면 대부분의 비상장은 시가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한 걸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자면 예외예요. 자, 예제 먼저 풀고 나머지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토지를 취득하고 뭘 줬냐면 액면 2,000원짜리 보통주 2,000주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액면 가액은 2,000 곱하기 2,000이니까 400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1,000만 원짜리래요. 그러면 왼쪽 차변에 토지 적고요. 오른쪽 대변에 자본금 적을 건데 우선 왼쪽에 얼마 적는다? 1,000만 원 적는다. 왜? 토지값 적는다는 거예요. 약간 틀려요 이거만. 아시겠죠? 자, 오른쪽 대변의 회계 처리를 보면 자본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자본금 400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 600만 원, 합의 1,0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안 배웠어요. 통과. 이건 그냥 넘어가요. 뒤에 가면 다시 자본에서 배워.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아니 중요하다는 것도 열심히 안 듣고 넘어가는 거는 짜증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식은 액면이 있고요. 시가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한 130만 원 해요. 한때는 150만 원까지 했고. 삼성전자 액면은 5천 원짜리 주식이에요. 5천 원. 근데 지금 120만 원 해요. 뭐냐면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회사가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400만 원은 액면이고 이 회사는 이제 좋아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주식을 받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토지를 주고 주식을 400만 원짜리 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 주식의 가치가 얼추 1,000만 원 되니까 그랬겠죠. 얘가 바보가 아니면. 그죠? 응?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 이건 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 뒤에 가서 한번 공부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IFRS를 공부하는 중이니까 조금 군더더기를 붙일게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IFRS에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럼 우리나라 IFRS가 이렇다면 IFRS가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꼭 이러진 않아요. 미국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공정가치하고 주식 공정가치 중 명확한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가치가 나오면 이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거. 상식적으로 보겠어요. 상장 주식은 주가 쓰고요. 비상장 주식은 토지 가치 쓰라는 얘기로 보여요. 미국은. 외우진 마세요. 이건 그냥 제가 아는 거 자랑한 거예요. 미국은 이렇다. 국가별로 조금씩 틀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여기쯤에서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예요? KIFRS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쓰면 돼요. 더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되시겠죠? 하나의 주제가 길고 어려워도 힘들고 짧고 막 짧게 막 지나가도 좀 그래요. 자, 무상취득 공짜로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0년 기업을 하던 김모 회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충청북도 무슨 땅을 재단법인에 기부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어쨌든 뭔가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얼마로 적을 거냐? 이것도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준 게 뭔지 모르니까 받은 걸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회계 처리를 해보면 95페이지에 예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정가액 400만 원짜리 토지와 200만 원인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회계 처리하시오. 왼쪽 차변에 토지 400, 건물 200. 오른쪽 대변에 아무것도 준 게 없죠. 뭘 써야 되냐 이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적고 이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단어가 어려우니까 저런 말이 있구나. 자산을 수증, 받았다. 증여를 통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자, 이 회사는 자산 수증 이익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이익이라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이거는 분류를 어디로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영업 내예요, 영업 외예요? 남한테 땅을 얻는 게 주업일 수는 없잖아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회계가 좀 더 올드하던 시절에는 특별이익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extraordinary income, extraordinary라는 게 있었는데 글로 갔는데 지금은 그냥 영업 외로 갑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만 알면 되고요. 무상으로 취득하면 공정 가치로 간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경제신문이나 보면 요즘 저런 말들 많아요. 꼭 주식 말 그래도 독지가들이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 주식을 기부하기도 하고 뭘 기부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이슈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을 벌어서 500억을 냈더니 그러면 이 조직이 500억 가지고 장학금 주고 하고 좋은데 여기다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럼 세법이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아니 500억을 기부했으면 500억 장학금 주면 좋은데 그중에 100억을 띄고 400억 장학금 주게 하면 좀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옛날의 부자분들이 이걸로 많이 해먹었어요. 뭐냐면 500억을 아들한테 줘봐요. 세금이 얼추 한 200억, 200억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잖아. 근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500억을 넣어. 세금이 없어. 근데 이 재단은 누가 이사장이에요? 아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껌 사 먹을 수는 없지만 500억을 쟁여놓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차도 받고 사무실도 받고 비서도 쓰고 출장도 가고. 그러면 부모는 일타쌍피야.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식이 그 돈을 못 써. 이자만 쓸 수 있어요. 월급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걱정은 없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걱정은 없으신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이 돈을 가장 적은 세금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도 고민이지만 또 하나는 걔가 홀라당 써버릴까 봐도 고민이에요. 얘는 미운데 손주는 이쁘거든. 그러니까 얘가 못 쓰고 쟤한테 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얘를 주면. 근데 재단법인 설립하면 이거죠. 못 써. 안정적으로 가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재단법인 장학재단 뭐 이런 것들을 학교법인을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식을 5% 이상 내면 뭘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단법인에 넣는 것도 색안경을 쓰고 많이 보는 게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역사가. 여러분 어차피 여기 뭐 방송을 온라인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세무사 공부하실 거니까 결국은 회계사나 세무사나 뭐 여러 가지지만 돈이 있는 곳에 가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게 우리의 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민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돈 많은 분들은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인구의 99%는 돈을 벌기 위한 고민을 하고 나머지 1%는 그걸 어떻게 세금을 덜 내고 이제 지키느냐가 고민인데요. 거기에 이제 재단법인 같은 데가 많이 쓰이죠. 여기도 그래서 문제를 좀 덜 말이 좀 되게 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이 줬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가건설이에요. 그냥 회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가, 스스로 건설한 경우. 그렇게 건설하는 도중인 건물을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물론 꼭 건물만 건설 중이라는 법은 없어요. 기계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얼마 줬다 이게 되는데 내가 지었거든. 벽돌 사고 그 다음에 시멘트 사고 인부 사고 뭐 사가지고 짓고 페인트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이 다양하게 들어가요.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수는 있는데요. 그냥 앞으로 많이, 특히 원가 관리에게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재료비 뭐예요? 벽돌값. 그다음에 철근, 시멘트 뭐 이런 거. 노무비는 인부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간접비 뭐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 주된 재료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페인트. 그것도 물론 재료비일 수 있겠지만 건물 뼈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페인트. 그다음에 인부들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식 사주고 막걸리 사주고 하는 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만약에 재료비 100만 원, 노무비 100만 원, 간접비 100만 원 들면 그 건물의 원가는 얼마? 취득원가 얼마다? 300만 원.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차입원가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100만 원 예를 들었으니까 별게 아니지만 지금 잠실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올라가고 있죠. 날씨만 맑으면 뭐 하여튼 그 근처에서 다 보이는 거. 비 꼴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잠실에 그 롯데월드 2인가 뭐 그거 거의 다 졌던데. 그거 지려면 롯데가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몇 천억 들어갔을 텐데 그걸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꾸어서 짓기도 해요. 그럼 돈을 꾸어서 짓고 분양해서 팔겠지. 그러면 돈을 갚을 텐데 그 이자도 취득원가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자도. 그래야 되나? 예. 그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 논쟁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공부가 깊어지면 이걸 넣어야 되느냐 넣으면 안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돈 갖고 지은 사람의 건물과 돈 꿔서 지은 사람의 건물이 원가가 틀려져. 그잖아요. 나는 1000억 갖고 졌어요. 그럼 1000억. 근데 얘는 돈이 없어서 1000억을 꿔서 이자가 100억 들었어요. 그럼 얘가 지은 건물값이 얼마예요? 1100억.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가 있고 또 하나의 논의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넣게 돼 있어요. 이자 비용을. 자, 우리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것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이 좌우로 흔들면서 저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계세요. 1시간 다 돼가는데. 자, 본사 사옥을 직접 건설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했어요. 자, 2월 10일 설계비로 5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자, 오른쪽 대변에 현금 50이에요. 왼쪽 차변에 건물하고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 건물 시작도 안 했어. 그렇다고 이게 무슨 아웃되는 소비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건물 혹은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건설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을 적는 말하자면 임시계정이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50을 적어놓고 갑니다. 되시겠죠? 4월 11일 골조공사비로 400만 원 현금을 지급했어요. 골조공사가 주로 뭘 말해요? 이렇게 그 뼈대 올리는 거 말하잖아요. 큰 건물은 모르겠지만 작은 건물에 가끔 쿵쿵쿵쿵쿵 하고 박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400만 원. 역시 건설 중인 자산 현금입니다. 5월 12일 완전 날림인데? 한 달 만에 내부 공사를 시작한 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자, 150만 원 현금 줬어요. 역시 건설 중인 자산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그리고 9월 20일 준공검사와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건물 지으면 준공검사, 안전검사 이런 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드디어 이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이 되는 날이 언제다? 9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왼쪽 차변의 건물, 오른쪽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히는 거예요. 뭐 개념은 심플하죠? 한 가지만 추가하면 감가상각은 2월 10일부터 한다, 4월 11일부터 한다, 5월 12일부터 한다가 아니라 9월 21일부터 한다. 그죠? 그러면 X 1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해야 돼요? 1년치를 하면 안 되죠. 365분의 며칠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9월 20일 날 샀으니까 오전이냐 오후냐는 따지지 않아요. 다행히 그날 하루로 갑니다. 하루로. 자, 이와 같이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돈 주고 사는 거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그 단계별에 대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받습니다. 기본 원칙은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준자산의 공정가치예요. 단 준자산의 공정가치가 클리어하지 않은
무상으로 받았거나 혹은 주식을 발행해서 받은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를 적는다까지 정리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